반갑습니다. 다음 발표 진행할 베이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여행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곽의 도시 서울, 자연, 고전, 현대, 기술이 만나는 도시인데 저희가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울을 조금 더 탐색하실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설명드리고 기술이 지금 여행객들한테 여행의 경험들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있는지 같이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 2014년에 트래블루션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경희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교수님, 지도교수님이시라서 열심히 지도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해주시리라 믿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부터 쭉 외국인 관광객들 관련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그 외국인 관광객들 시장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한국으로 오는지 지금 실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들어온 해가 2019년입니다. 2019년에 175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와서 극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저희 회사도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고 망할까 말까를 고민을 한 3년을 하다가 어쨌든 버텨서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2023년에는 1100만 명이 들어왔고요. 2019년 대비 63%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1370만 명 정도 들어왔고 2019년 대비 94.2%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 더하면 얼추 2019년 실적에 조금 못 미치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업계에서는 이게 중간에 계엄이라는 사태가 조금 있으면서 12월 달 시장이 연말 시장이 또 좋지 않은 관계로 아마 올해는 한 1350만, 6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한 점들은 그 지역별로 좀 회복률이 다른데요. 구미주 같은 경우는 2019년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111% 회복을 했으니까 2019년보다 올해 구미주로 오신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은 79.8%, 일본은 95%, 중화권은 10%, 중화권은 태국 이런 곳들입니다. 대만, 홍콩 그리고요. 동남아는 91% 회복을 했는데 구미주가 많이 회복한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 한류 콘텐츠가 훨씬 더 확산이 되면서 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들이 증가한 것들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작년 통계를 봤을 때 여행의 형태는 84%가 개별 여행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단체 패키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행을 오시는 비중이 이제 거의 한 85% 가까이 되고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9년 기준으로는 동반자를 봤을 때 가족들이나 친지들과 같이 많이 왔다면 2023년에는 친구와 함께 오는 비중들이 높아졌다. 연령대가 낮아져서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 오시는 여행객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평균 체제 기간은 2023년 기준으로 7.8일입니다. 근데 이게 업계에서 봤을 때는 2023년은 아무래도 보복 여행이 되고 코로나 끝나고 이제 조금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심리에서 장기적인 여행객들이 조금 많으셨고요. 올해는 다시 평년 수준으로 한 7일 정도가 평균 체제 기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방한 목적으로는 주로 여가, 열악, 휴식, 놀러 오시는 여행객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실 때 아까 정남호 학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고민하고 하고 싶어하는 활동들은 먹는 거와 쇼핑입니다. 쇼핑이 원래 훨씬 많았는데 먹는 게 이겼습니다. 이제
한국의 음식들이 그만큼 뭔가 세계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뭐 올해 또 흑백 요리사 같은 것들이 아시아 뭐 미주 유럽에서는 크게 히트를 못 쳤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또 히트를 많이 쳤으니까 조금 더 한국에서의 미식 활동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관광 인프라가 어떤 게 편한가를 봤을 때 교통 부분, 아무래도 교통이 워낙 저렴하고 한국에 오시는 여행객들의 80% 이상이 서울에서 스테이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의 교통들은 워낙 인프라가 좋아서 이런 교통에 대한 만족도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 활동도 주로 하시는 게 쇼핑과 먹을 것들을 하시고, 만족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먹는 거와 쇼핑들을 만족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문 지역은 수도권이 85.6%이고 굉장히 집중화돼 있어서 이게 아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우리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좀 어떻게 하면 지역으로 여행객들을 분산시키고 골고루 들어오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연구들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숙제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76.4%가 서울을 방문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80%이니까 훨씬 더 늘었고, 또 경기도는 조금 상대적으로 줄었던 그런 것도 있고요. 부산이 조금 늘었던 게 긍정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인바운드 여행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경비들이 계속 줄고 있다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1인당 교통비를 그러니까 항공을 제외하고 평균 242달러를 사용을 했으면 228달러로 작년 기준으로 줄었고, 아마 올해는 이거보다 더 낮은 수치로 줄지 않을까를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여행객들의 수는 작년에 대비 늘었는데 관광지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래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높아지진 않고 있어서 이런 지출 경비들이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들어오시는 연령대들이 상대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조금 가벼운 여행객들, MZ들, 젠지들 세대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소비력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의 반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그 트렌드인데요.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역시나 한류 콘텐츠가 제일 압도적으로 압도적은 아니네요. 32%로 1위를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전통의 문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거의 방문 경험이 좋아서 재방문을 하시는 비용도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에 와서 하고 싶은 일들은 식도락 관광이 60%, 쇼핑, 자연경관 이런 것들을 관심 있어 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만족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을 봤을 때는 자연경관 감상이 96%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고궁 역사유적 방문비도 96%로 굉장히 높고, 아무래도 이게 그 서울이 좀 외국인들한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강도 있고, 그 다음에 산이 보이잖아요. 어디서든 산들이 보이는 이런 좀 풍경들이 자연과 도시가 좀 같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좋은 만족도로 다가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국가별로 봤을 때 이것도 저도 되게 독특한 수치라고 보여주는데, 만족했던 활동들이 스포츠 레포츠 관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레포츠 참가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만족도로 느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이런 스포츠 관광들을 육성하는 건데, 뭐 등산이라던가,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어서 이런 사이클이라던가, 그다음에 야구, 축구 리그들도 굉장히 좋아서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데 아마 이런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중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레포츠 보는 것, 그리고 한류 장소, 케이팝 관련된 장소들의 방문들을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아직까지 100% 2019년 대비 회복률이 달성되지 않았는데, 중국이 이제 한국인들 무비자를 시행하면서 우리도 중국 단체들의 비자를 조금 완화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무래도 성장을 해야 한국의 인바운드의 수치가 전체적으로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들을 가져야 되는데 중국만 따로 봤을 때 올해 8월 기준으로도 굉장히 높은 누적 방한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수치들을 봤을 때 여행의 행태들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패키지나 비자의 문제들이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반하는 인원이 5명에서 2.7명으로 줄었다. 이건 개인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 관광객의 비중도 82%에서 95%로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정보를 얻나에 대한 것들도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2019년 대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들이 기사화들도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1인당 소비들은 감소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면 뭐 하냐. 이런 체제 일수나 지출들이 감소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전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이 굉장히 그 보복 소비에 의해서 와서 돈도 많이 쓰시고 그만큼 오래 머무시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이게 정상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제일 그 인바운드에서 키워드가 올다무라고 합니다. 올다무는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가는 그런 성지 같은 곳이 됐고 그래서 면세점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든 신세계든 이렇게 큰 면세점들이 올해 굉장히 강하게 구조조정들을 하고 다른 판로들을 모색하고 있는 게 소비가 이런 특정한 면세점과 같은 대형 어떤 스토어에서 로드샵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만큼 이게 세대가 젊어지기 때문에 소비도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점으로 3명 중 1명이 30세 이하 Z세대입니다. 굉장히 여행객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젊어졌다 하는 것들도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몇몇 인바운드 업체들에서 올해 몇 가지 트렌드들을 이렇게 기사화한 건데요. 크리에이트립이라는 회사에서는 데일리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올해 트렌드를 정의했습니다. 데일리케이션은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일상들을 외국인들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와서 뭔가 특별한 곳을 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 한국인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동네,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가게, 다이소, 올리브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간다라는 의미고요. 스포츠 관람객들이 성장하고 있고 뭐 미용, 뷰티 관련된 서비스들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게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변화하는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여행 자원들을 연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투어 액티비티 시장에서 온라인이나 IT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정의한 그림인데 제일 우리가 흔히 아는 게 OTA의 영역입니다. 고객과의 접점에서 직접 상품을 소개하고 결제를 시키고 예약을 해주는 그런 것이죠. 뭐 트립어드바이저, 클로, 아고다, 야놀자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요. 그 뒷단에 이제 보이지 않게 각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다채널 판매 소프트웨어나 ERP 같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더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외국인 여행객에게 닿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OTA들이 보통 플랫폼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플랫폼들 다들 아시겠지만 여행사랑 다르게 이런 다양한 단품의 상품들, 그러니까 숙박이나 교통, 음식, 그다음에 투어 액티비티와 같은 상품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의 여행사가 했던 일을 대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접점을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공급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공급과 매개 사이에 결국에는 IT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 사스라는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서 이것들의 관리의 측면들을 돕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쪽이 이런 관련된 관광 관련된 사업에서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야놀자 같은 곳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숙박 상품을 팔아서 B2C에서 올리는 매출보다 요 영역에서의 매출이 훨씬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쪽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누아에서 이제 항공 관련된 이런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항공과 숙박은 굉장히 오래된 비즈니스입니다. 이렇게 로컬에서 다양한 이 인벤토리들을 모아서 글로벌로 뿌려주고 그것들을 관리해주는 일들이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투어 액티비티는 상대적으로 그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어 액티비티 시장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조금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행사 사장이나 아니면 뭐 내가 롯데월드 담당자다라고 봤을 때 전 세계 여행객들한테 롯데월드 입장권을 팔아야 되고 알려야 되고 가격도 관리해줘야 되고 뭐 프로모션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각각 계약을 하기도, 그다음에 그들에게 돈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들을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해 주는 것, 그다음에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들을 효율화시켜 주는 것,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비용들을 클라우드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함으로써 낮춰주는 것에 방점을 해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특히나 투어 액티비티는 디지털화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항공과 숙박과 달리 규격화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표준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티켓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데 체험이나 어떤 가이드 투어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어려운 규격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급자들의 규모들도 뭐 1인 여행사 혹은 가이드가 혼자 활동하시거나 체험업체 사장님이 혼자 공방 같은 걸 운영하시거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을 오래 다루고 규격화할 수 있다라면 분명히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서 공급자들의 80%들은 온라인을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엑셀이나 수기를 통해서 예약도 관리하고 정산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채널들 판매하는 거에 계속 부담스러워하시고, 특히나 한국에서 외국인을 받는 거는 언어가 워낙 다양하게 쓰이는 곳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려워하시고, IT에 대한 기술 도입도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투어 액티비티 전용 GDS 같은 서비스인데요. 이런 여러 공급자들의 상품들을 모아서 하나의 규격화하고 이게 온라인으로 거래 가능하게 상품화를 한 다음에 다양한 글로벌 OTA를 통해서 공급하고 관리해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400여 개에서 500여 개 정도 상품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글로벌로 한 100여 개의 회사들이 저희에게 상품을 공급받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상품 운영 환경의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입장권 같은 경우는 전부 QR코드의 디지털화를 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자마자 전자 입장권을 받고 그걸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하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최근에 찜질방 같은 곳들 영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기 찜질방 같은 곳에 저렇게 키오스크 같은 것까지 설치해서 찜질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외국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외국인 오시는 것 자체를 되게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저기서 그 세신 때밀이 패키지를 파는데 굉장히 많이 팔려서 그 때밀이 사장님이 손님을 그만 받아달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분들이 때밀이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관광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요즘에 매표소가 아니라 게이트에서 바로바로 입장하는 구조를 하는데, 저희가 게이트와 OTA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표소 앞에서 가는 길에 티켓을 사도 바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때밀이 농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인, 저희가 공급자분들이 한국인 분들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로컬 운영 환경들을 제공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손님이 사더라도 카카오 알림톡으로 여기서 샀습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예약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전날 다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세무신고하시라고 이런 정산서 같은 것들 자동으로 해서 회계로 넘겨드리고 이런 것까지 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분들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과의 접점들을 확대하실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AI가 절대 못하는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OTA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개별로 영업을 하는 것보다 저희 같은 회사를 통해서 상품을 턴키로 받는 게 그들의 운영 효율화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물론 수수료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가져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가 글로벌 OTA 기준인데 저희랑 거래를 하면 15%다 하는 손해는 있긴 하지만 그게 통합적으로 상품의 수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그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다양한 상품들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트렌드를 계속 분석해서 계속 다양한 상품들을 발굴하고 공급해드리는 일들, 그 다음에 API 같은 기술을 통해서 표준화시키고 거래가 자동화될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바우처 같은 것들 커스텀해서 내보내드리는 일들,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약 페이지 만들어 드리는 건데 쉽게 네이버 예약이나 커머스 페이지들을 쉽게 블로그 쓰듯이 만들어 드리고 이것들을 외국인한테 쓸 수 있게 해드리는 일들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구글이랑 저희가 연동을 해가지고 구글에서 지도 검색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지도에서 예약하기 누르면 저희가 만든 페이지로 넘겨드리는 일들을 해서 이 글로벌 환경에서 조금 더 여행객들에게 접점들을 확대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국내에서도 여러 공공들과 사업을 하면서 계속 지역의 상품들 발굴하고 그것들을 온라인화하고 유통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 고향 사랑 이음이라고 그 고향에 기부하면 이렇게 소득공제 해주고 상품권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역 여행 상품들 판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인프라 같은 것도 구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부들을 요즘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네. 기부에도 대부분 이제 고기나 이런 공산품들 사시지 여행 상품 많이 안 사셔서 실적은 썩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여행을 연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여행 콘텐츠들 그 다음에 이런 상품들이 결국에는 관광객들과의 연결이 가속되고 더 많아졌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한 관광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좀 해주세요. 자, 네. 후배사랑. 제가 클룩에서 홍콩에 갈 때 지하철 티켓 이런 건데 그걸 공항에서 이제 도심으로 가는. 근데 그걸 구매하니까 바로 QR 코드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담겼길래 QR 코드가 날라오나? 근데 어쨌든 반신반의하게 스마트폰으로 담아가서 그걸 되니까 진짜 막 문이 열리고 해서 되게 신기하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도 보니까 이제 티켓을 QR 코드로 이렇게 봤는데 QR 코드에 담을 수 있는 정보 되게 제한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길래 그렇게 다양하게 입장권으로 막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QR 코드가 한때 유행하다 말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스마트 투어리즘에서 지금 어떤 정보의 어떤 그런 채널로서 QR 코드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원리 그런 한번 좀 네. QR이 상대적으로 티켓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이게 2D 바코드로 분류가 됩니다. 1D 바코드 우리 일자 바코드인데 걔는 숫자만 담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은 양의 난수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한계가 있고 자릿수의 한계도 있는 반면에 이제 QR 코드는 텍스트와 숫자까지 다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위조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1D 바코드보다는 좋아서 티켓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수를 만들어내야 하거나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난수들을 규격화해야 할 때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QR코드는 보통 저희가 이제 사용자가 읽어서 정보를 활용하는 용도 이게 마케팅 용도로 많이 쓰여졌으면 약간 이게 인증의 용도에서는 이게 사용자한테 고유값을 주고 인증을 해야 하는 주체가 그걸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서 티켓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QR 코드가 개인 정보를 모르는. 네, 개인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고 서로 이제 그 인증 코드만 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장님이 예측을 잘못하셨죠. 이런 학장님이라고 하고 스마트하신 건 아니에요. 항상 의심. 그렇다고 베이너 대표가 예측한 것도 아니죠.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를 보고 빨리 쫓아갈 뿐이죠.
결국은 세상 변화는 아무도 모른다. 누가 빨리 움직이느냐의 차이인 거죠. 또 질문. 나 때는 안 하시더니. 그 직원 채용을 하실 때 관광학 전공을 무대를 하는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무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학부도 관광학과를 나왔는데 관광학 전공이 일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전반적인 용어들이라던가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라던가 업계 구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은 당연히 비전공자보다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그 4년의 시간이 들어와서 한두 달 안에 수준과 동일해지냐 않을지냐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뭐 당연히 기술 쪽은 기술 파트들을 가지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뽑고 저희는 또 글로벌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어를 기본으로 해서 약간 그쪽으로 많이 하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채용한 직원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관광학부 에서 직원도 있는데 일을 해보면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광학에 대한 지식들,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이런 숙련도 이런 것들이 비전공자보다는 높다라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일에서 절대적으로 차이를 보이느냐는 아주 초반의 극히 일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지금 똑같은 답변을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뭐가 똑같은 답변이냐면 저희가 하스피탈리티 경영학과를 통합을 하면서 교육과정 개편하면서 업계에 계신 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뭘 좀 가르치면 좋겠는지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야놀자의 그 인사 담당 거기 무슨 탤런트 뭐라고 하던데 야놀자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은 어떤 역량이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광 전공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배 대표님도 거의 유사한 시각을 갖고 계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갑자기 질문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럼 우리 호텔관광대학 학생들한테 뭐 가르쳐야 될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여행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디지털화. 근데 저희는 지금 가르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른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 하는 친구들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럼 저희 뭐 가르쳐요? 이게 결국 계속 온라인화 되면서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영역들의 일이 예전에는 뭔가 지역에 대해서 전문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항공산업에서 우리 그 항공권 발권할 때 쓰는 아바쿠스나 이런 프로그램의 코드, 공항 코드 이런 것들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저 학부생일 때 그 호텔에서 쓰는 나이프의 종류 외우고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지금도 먹을 때 가면 그냥 주는 대로 저도 잘라 먹지 뭐 이게 뭐 흰살 생선용 나이프인지 스테이크용 나이프인지 구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도움이 될까에 대한 것들은 우리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온라인화 돼갈수록 이 여행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거래되는 이커머스의 상품과 같은 느낌으로 점점 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아까 플랫폼 비즈니스가 결국 이커머스에 대한 이해들 그러니까 뭐 장사 같은 거죠. 장사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일반적인 경영학과 관련된 이해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나 싶고요. 저는 그나마 관광 호스피탈리티로 우리가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업계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계속 AI나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더 중요해지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사람과 면대면의 접점들, 우리가 전화통화에서 하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앞으로 가치 있고 중요해지지 않을까. 감정적인 것들은 기술이 대처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호스피탈리티가 그런 어떤 면대면의 서비스들, 진짜 그 단어 그대로 갖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들을 조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훌륭한 질문이 하나 네, 하시죠.
지금 이쪽 분야 제일 강자는 누군가요? 이쪽 분야들은 네 이게 뭐 각자 다른데 그 인바운드를 하는 플랫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홍콩에 있는 클록이라는 회사가 제일 잘 하고 있고요. 네. 그 홍콩 베이스 회사고 투어 액티비티 영역에서도 제일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야놀자랑 같은 소프트뱅크 벤처스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은 다들 아시는 시트리 트립닷컴이 중국 시장 내수 시장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뭐 그 숙박 쪽을 하던 아고다나 부킹닷컴이나 이런 곳들이 영역을 확장하면서 투어 액티비티 영역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고객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이들은 방을 팔아 하는 그 인식들을 바꿔 나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은 조금 약한 편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일 강자가 갖고 있는 강한 포인트가 뭔지 궁금해요. 결국 이게 그 플랫폼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머니 싸움이라서 네,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받아서 더군다나 이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클록이 제일 빨리 많은 금액을 투자받고 제일 빨리 각 뭐 일본, 중국, 한국 이런 곳에 지사들을 설립해서 영업들을 쫙 끌어내고 고객들을 확보하고 했었던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실은 이제 처음에는 B2C만 하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4, 5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글로벌 OTA를 이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 저희가 해야 되는 싸움들은 우리 한국 안에 있는 회사들이랑 하는 게 아니라 본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저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랑 해야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쉽진 않아서 그래서 저희도 B2B로 이제 전향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뭐 그런 강자들이 가진 강점들은 그 초반에는 돈으로 인해서 고객 확보하고 고객이 많으니 여기 상품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해서 이것들이 계속 그냥 커지고 그게 이제 깰 수 없게 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냥 모든 이커머스에서 동일하게 불리우는 그런 영역이라서 그러면 팔로잉 캐스처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하는 플랫폼은 하나투어가 가장 잘 하나요? 단품 시장으로 봤을 때는 마이리얼 트립이 제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인지도도 제일 높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뭐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것들은 국내 여행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해외로 우리가 나갈 때 쓰는 것들은 이제 몇몇 회사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그 사이판이나 하와이 쪽에는 이제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 현지 투어 상품들을 유통을 하는데 뭐 아이디어 트립 같은 플랫폼들이 가장 좀 잘 팔고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이제 트래블루션이 저기에 딱 쓰지 않을까? 저희는 그 앞에 안 보이고 뒤에서 조용히 돈 벌고 눈에 안 띄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점집이야.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